삼성전자 목요일 그러니까 파업 예고돼 있잖아요. 지금 네. 현재 노사가 다시 재협상 진행 중인데 오늘 저녁까지 협상 안 되면 내일까지 이어서 가겠다고 했어요. 네. 일단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노동조합하고 회사하고의 서로 간에 어디가 충돌이냐면은 어쨌거나 이익이 낮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이익 많이 나죠. 그럼 그거를 이제 성과급을 어떻게 줄 거냐에서 회사는 특별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지금 제도는 유지할게. 그러니까 예. 일회성으로 돈을 좀 얼마가 됐든 줄게라고 얘기했고 노조는 이번 기회에 구조를 바꾸자. 제도화하자. 예, 그러니까 성과급 상한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폐지를 하고 예. 영업이익이 나면 15% 정도를 성과급으로 주는 제도를 이번 기회에 도입하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한 해만 주려고 했는데 계속 줘야 되니까 이건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게 지금 만약 조정이 안 되면 정부에서도 지금 긴급 조정권 발동한다고 지금 했고 긴급 조정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민 경제 파업이 이제 노동행위가 그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발동이 되는데 30일간 한 달간 파업하고 쟁여액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로 직권 중지할 수 있는 그걸 말하더라고요. 긴급 조정권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전에 협상이 잘 되겠느냐. 지금 다 삼성이 어쨌든 삼성이라는 그 두 글자가 삼성전자라는 네 글자구나. 네 글자가 국민들한테 각인된 이미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뜨거운 시기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지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그 노동자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이걸 주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뭐랄까 그 하이닉스의 경우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닉스는 저게 상한제가 없었다더만 예전에 회사가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그거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성과급이 지급이 되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있던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또 뭐 삼성전자 그 노동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렇게 드러나고 있는 걸로만 봐서는 여론의 호응을 얻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요 문제로 여러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그 기존에 정리하지 못하고 앞으로 꼭 해소해야 될 문제들이 그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조 조직률이 안 그래도 낮은데 그다음에 13% 정도 되죠. 네, 노동 3권이 헌법적 권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는 누가 봐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핍박받는 노동자의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노동 3권이 좀 유보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얘기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어느 선까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그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가 얻어낸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노동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협력이나 직원이 아닌 국민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달성된 면도 있는데 그런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래 유보금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 토론이 된 적이 없이 갑자기 이런 호황을 맞으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고 합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학계에서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노동의 개념이 이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그 노조는 지금의 형태로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거 근본적인 고민이잖아요. 노조나 노동자 권리나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드러났던 그 자본주의 모순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산업혁명을 넘어서는 또 다른 지금 기술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이라 조금 혼란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이에요. 저게 노동자들만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인데 지금 상황은 노동자들이 나쁘다라는 쪽으로만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요. 일단 이렇게 싸늘한 노동조합 파업 예고에 대해서 반응을 본 게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싸늘하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압도적인 숫자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께서도 긴급조정권을 꺼내 드신 것 같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왜냐하면은 법적으로만 보면 노동조합 말이 틀린 건 없고요. 그리고 긴급조정권은 철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산업에서 집단 파업 예고했을 때 보통 쓰는 거예요. 그동안 연역상. 삼성전자가 그렇습니까? 그냥 일개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과 이익이 엄청나게 와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고 있다니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익이 났으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노동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은
말은 맞는데 예. 왜 이렇게 싸늘하냐를 노동조합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을 업고 정부도 지금 긴급조정권을 꺼내든 결과 이거 꺼내들면 파업을 못하게 되고 파업하면 다 형사처벌이고 무엇보다 손해배상 어마어마시하게 해놔야 돼요. 다 퇴사해요. 그분들. 집유 이상 징계받고. 그렇기 때문에 꺼내든 순간 이미 노동조합 쪽이 협상력이 확 꺾여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영리하고 정치적으로 조금 더 가셨어야 돼요. 노동조합에서. 전 노동조합 편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지지하는데 전 국민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인 상황에서 여기서 본인들이 15%라는 숫자 싸움을 하고 이런 모습만을 좀 많이 언론 지형도 있지만 불리하지만 많이 보였고 좀 더 나누고 연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쉐어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쉐어하겠다라고 해서 좀 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방안도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뾰족하게 주장만 하시는 모습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사실은 비교적 신생 노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메시지 면에서 굉장히 미숙함을 드러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이 홍보 효과라는 거는 지금 얼마 얻는 그 성과급하고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클 거예요. 오래 갈 거예요. 그래서 행보를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대기업 노동조합들에 대한 반감이 이번 기회에 굉장히 드러난 사안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국민과 같이 가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저는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수의 국민들은 정규직 아니고요. 대기업 직원 아닌데 비정규직 들을 돕지 않고 정규직 노조 위주로 갔잖아요. 대규모 노조들이. 그리고 지금 삼성 노조도 그 연대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백업을 해줄 조직들이 없는 거죠. 대기업 노조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때 귀족 노조라고 참칭하기도 했었고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지금도 삼성 파업이 삼성노조는 사실 지금 삼성노조 처음에는 한국노총 산하로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 거의 지금 그러니까 강퇴당한 그런 셈이에요. 그 정도에 조합비를 안 냈대요. 한국노총에. 우리는 다른 노동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 가입은 하지만은 삼성이란 그 네임 프리미엄만 걸어줄 테니 우리한테는 조합비 걷지 말아달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그래서 사실 삼성노조 파업이 왜 국민들한테 지금 지지를 못 받느냐. 특히 노동자들한테도 왜 지지를 못 받는지 그거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노동자 정도가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간판 아래에 있는 다른 노동자분들도 다 탈퇴하고 막 이랬다면서 반도체끼리만 지금 너네끼리 잘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연대의 가치 이거를 너무 도외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이런 일부 노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이 이런 일을 계기로 어떤 안 좋은 사례로 귀착돼 가지고 다른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또 달려들까 봐 지금 수구 족보 언론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거까지 연계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여서 그거는 좀 그러니까 아까 잠깐 조 변호사님이 얘기도 하셨지만은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파업을 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갔고 그걸 갖다가 우리도 좀 받자 하는 거 잘못된 일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요구해야 될 일이에요. 지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팔린 게 삼성전자 본사 직원들만 잘해서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훨씬 더 많은 수많은 협력업체 그 비정규직 직원 노동자들의 같이 다 노력한 결과가 저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지 말고 우리가 다 갖자. 이러니까 국민적인 지금 지지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귀족 노조라고 욕먹어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성과급을 갖다 우리가 삼성전자 경쟁률에서 받아내서 50%만 우리가 갖고 50%를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훨씬 더 많은 협력업체와 비정규직들한테 다 같이 나누겠다. 왜냐 다 같이 똑같은 그 과실의 열매를 같이 공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욕먹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좀 더 이렇게 정치적이고 영리하게 행보를 하시면 참 좋겠다 말씀드린 게 연예인들이 왜 계속 기부를 할까요? 사회 공동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요? 뭐 역사의식이 뚜렷해서? 아닙니다. 그런 분도 있죠. 국민들이 이 이미지라는 것이 어느 순간 많은 사랑을 받다가 많은 순간에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것들이. 그래서 지금 삼성노조에서도 본인들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을 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지금 파업하시면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든 국민들이든 찬물을 끼얹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영리하게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장기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좀 행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어쨌든 삼성전자 파업이라는 게 상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그냥 지금 중재하면서 노조가 양보하라 이것만 말할 게 아니고 이번 기회를 회사 쪽에도 경영진에도 내놓을 건 내놔라. 네네. 그리고 그걸 갖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사안을 보면서 우리나라 어쨌든 이 부분이 대기업 노조와 어쨌든 노조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아직 노조 가입률이 13%밖에 안 되잖아요. 예, 항상 그랬었죠. 예. 우리나라 직장인 노동자들 중에서 노조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100명 중에 13명밖에 안 돼. 네, 예. 나머지는 그냥 너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마 하면은 그냥 잘리는 거거든요. 노동 유연성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정말 유연한 나라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이게 격차를 구조화시키고 잔인한 이 대물림 이 세습이 되는 그런 구조까지 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회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그만큼 유연한 나라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규직의 그 삼성전자 만약에 정직원이시면은 굉장히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경직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죠. 하지만 비정규직은 너무나도 유연하게 너무나도 위험에 노출돼 있죠. 이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 하고 있어도.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 성과급만 요구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협력업체든 사내 비정규직이든의 그런 그 성과 분배도 같이 주장을 하세요. 본인들이 지금 칼자루 쥐고 있잖아요. 상생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노조가 나서서 좀 상생을 요구하고 그런 거를 관철해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번에 여러 가지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연봉이 그렇게 많은데 또 무슨 뭐 파업이고 뭘 또 인상을 요구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연봉 많이 받는 노조라고 해서 그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이 제한되고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연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산별 노조가 안 되잖아요. 산업별 노조. 네네. 그러니까 산업별 노조가 안 문제의 되는 근본은 상태에서 그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교섭 권한이 산별노조에 이제 있고 그래서 삼성하고도 산별노조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번 기회에 정규직에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거기 쭉 있는 비정규직하고 협력업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이쪽은 이렇게 많이 주고 이쪽은 좀 적게 주고 해서 합시다라고 협상을 했다면 정부가 이렇게 긴급조정권 쓰겠다고 쉽게 못 꺼내들어요. 네. 그럼 약자들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산업별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기업별 노조잖아요. 특히나 임금교섭은 그렇죠. 철저하게 기업별로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교섭입니다. 원청인 대기업이 야 우리가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대기업 삼성 들어갔는데 저 밑에 하청 협력업체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임금 테이블을 갖는다고 무슨 개소리야. 당연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서유럽 선진국가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이런 나라들이 산업별 임금 교섭을 하잖아요. 예. 저는 그거 깜짝 놀래요. 제가 노동 문제를 많이 취재해봤기 때문에 독일을 취재 갔을 때 지멘스의 원적인 지멘스에서 일하든 아니면은 그 프로펠러 이 터빈을 만드는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든 임금 테이블이 기본 임금 테이블이 똑같아요. 원청이든 하청이든. 그렇죠. 다만 이제 연말에 성과급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벤츠 본사에 있는 직원들은 그것도 독일 정부가 15%를 넘지 못하게끔 법으로 강제해놨어. 왜냐 임금 차이가 너무 나면은 대기업에 다니냐 협력업체에 다니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그 격차가 구조화되니 이거를 막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다 해갖고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어. 15% 이상은 성과급을 못 준다 해갖고 그러니까 원청이든 대기업에 다니든 협력업체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임금 격차가 나질 않는 거예요. 임금 격차가 안 나는 거야. 산업별로 교섭을 하니까 1년에 2번씩 벤츠하고 BMW, 폭스바겐 이런 자동차 회사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왼쪽 바퀴 오른쪽 문짝 만드는 협력업체 그 공장 사장님들까지도 사장님들 이쪽, 노동자들 이쪽 같이 교섭을 하더라고요. 같이 교섭을 해. 아, 그러니까 좋네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없는 좀 현실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들도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경우도 흔해요.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지면 다 노동자인 사람이 자기한테 노동자라는 호칭을 붙는 걸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반노동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삼성 노조가 그렇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뭐 비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이 얼마나 반노동적인 기업으로 유명했습니까? 뭐 이병철 씨 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노조 못 만든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어렵게 만들어진 노조인데 저 노조가
그냥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버리면 앞으로 이제 노동운동이나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서 큰 해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뼈 아프기도 하고 많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삼성노조가 생긴 게 얼마나 어렵게 생겼습니까? 무노조 경영하느라고 삼성노조 처음에 만들겠다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았고 그때 제가 일부 분들을 변론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돌아가면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나 아니면 유연화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 정도의 정규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우리 사회 인프라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본인 혼자 잘나서 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훨씬 많고요.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스카이 나오셨고 근데 스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굉장히 좋은 학원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군에 할 수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를 잘 만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공부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그럼 학벌이 안 좋고 아니면 교육이 짧아서 비정규직에서 뽑히면 그 차이에서 그러면 일을 많이 하거나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하면 임금 격차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게 이대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3 때 어떤 대학을 갔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평생을 이 격차를 따라잡기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동산 사면 더 벌어지죠. 그럼 이 사다리를 어떻게 타고 올라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이 파업하겠다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다시 서유럽처럼 산업별 노조로 돌아가자는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대기업 강성노조들은 아마 다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고 다 탈퇴할 거예요. 그럼 노조 자체가 이제 붕괴돼 버립니까? 가능하지 않은데 그럼 우리가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제가 그러니까 정부에 좀 요걸 좀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대안을. 다시 그 격차가 구조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그 연구 결과에서도 산업별 노조가 그 나라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뭐 굳이 연구 안 해도 다 아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문재인 정부 때 광주형 일자리라는 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걸 지금 다시 정부가 이 삼성 노조 파업을 갖다 계기로 해서 그게 바로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정확히 뭐였죠?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국내에는 공장을 더 이상 안 세우잖아요. 안 세우는 것보다 임금 워낙 높이 줘야 되고 그리고 파업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 세운다 다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다 멕시코에 세우니까 그러면 광주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광주에다 공장을 하나 자동차 공장을 세워주면은 대신 임금을 4천만 원 선에서 그때 당시에 처음 이제 현대자동차 평균 임금이 한 8천만 원 조금 넘었었어요. 한 절반 정도로다가 하겠다. 그러면은 공장을 하나 여기다 만들 수 있을 만한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거는 4천만 원으로 낮추자는 게 아니에요. 낮추자는 게 아니고 원청과 하청이 그 지역에서만큼은 공동 교섭을 하자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4천만 원 임금이 본사 원청 대기업의 임금이 아니고 원청 대기업은 낮추고 수많은 협력업체 같은 협력업체 임금을 2천만 원, 4천만 원으로 높여주자. 그래서 똑같이 원청과 하청의 임금이 4천만 원으로 만들자. 독일처럼 프랑스처럼 이렇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현대자동차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말이 좀 많아서 미안한데 저는 그게 너무나 한이 돼서 그래요. 결론적으로만 그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슬픈 거죠. 너무너무나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3번이나 했어요. 이거는 꼭 성공해야만이 우리 아들, 딸 미래가 여기 달려있다. 실패 원인이 뭐예요? 그걸 지금 제가 말하려고. 좋은 얘기인데. 원청과 하청이 그럼 원청이 당연히 현대자동차 노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8천만 원인데 저기를 4천만 원 하면은 일단 그건 노동 규약상으로도 안 맞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그때 광주에서 제안한 게 현대차는 물론 자동차를 만드는 노하우나 이런 건 현대자동차 다 알고 있으니 여기서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데 1대 투자자는 광주시가 할 테니 그리고 국민들이 할 테니 2대 투자자로 참여를 해라. 그러면은 여기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테이블 따로 갈 수 있지. 너네 회사에 설레 생기게 안 할게. 그렇지. 따로 갈게. 대신 하청과 원청이 공동 임금 교섭을 해야 되니 이거는 광주시에 빛고울 산단이라는 따로 그 지역을 만들어서 그 얘기였구나. 캐스퍼 만드는 지금 캐스퍼를 만드잖아요. 그래서 캐스퍼 만드는 원청 공장하고 수원 협력업체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캐스퍼가 얼마나 팔렸는지 그 이윤을 따져서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임금을 갖다 교섭을 하자. 이 개념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산별 노조잖아요. 산별 교섭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니 지역 요 광주에서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만약 이게 성공을 하면은 군산에서 울산에서 구미에서 번져 나갈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좋더라 하면은 제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릎을 탁 친 거거든요. 바로 이거다. 우리도 그럼 독일처럼 격차가 구조화되지 않는 그런 임금 교섭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그냥
하청 업체는 그냥 그 임금은 4천만 원 없어지고 그건 없던 거로 하자고 그냥 본사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고 새로 이제 세웠어요. 거기 임금만 4천만 원으로 깎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형태로 다 결론을 내버렸거든요. 핵심적으로 실패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자본에 타협한 거죠. 자본의 그때 타협. 어쨌든 정부가 강력하게 원래 취지를 갖다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됐는데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일단 굉장히 반대를 거세게 했고 이게 결국은 본사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작용될 거다. 그리고 굉장히 반대를 했고 현대자동차 경영진도 반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 정부가 그때 어쨌든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워낙 반발이 심하니 일단 썩 좋지는 않지만은 괜찮은 일자리를 그냥 지역에 만드는 거로 그냥 만족하자. 그렇게 그냥 타협을 해버렸거든요. 하청 임금이 진짜 문제였었는데 올려주는 게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가 저는 이번에 요 그 삼성전자 얘기를 기화로 해서 그 실험을 다시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임금 교섭을 우리도 할 수 있다. 반도체에서요. 아니 반도체에서 하면 너무 커지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한번 소규모로 여기만 한번 실험해보자. 이거 다른데 다 하는 거 아니야? 여기만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그럼 반발이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되면 성공한 모델이 되면은 그게 뭐 배터리든 반도체든 뭐 원자력이든 조선이든 잘 되면은 다른 데로 이제 확산시키는 저는 그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을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뭐 어떤 사회적 대타협 이런 게 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죠. 말씀처럼 이제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삼성전자의 노조의 이번 이런 어떤 그 조치가 그 앞으로의 우리 상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삼성 파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목요일 날 실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뭐 중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부도 이번 기회를 해서 좀 더 근본적인 걸 좀 사회 구조를 좀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광적 일자리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실험이었는데. 정부에서 긴급조정권이라는 극단적인 그 최후 수단을 저는 사실 너무 좀 빨리 이제 카드를 칼집에서 빼신 것 같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대책도 있지 않아요? 긴급조정권은 사실 칼집에 있을 때 그게 정말 힘을 발휘하는 거지. 진짜 그걸 써버리면은 예. 굉장히 사실 그거는 일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이미 긴급조정권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도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다 반대. 삼성전자의 파업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긴급조정권만 그럼 가만히 못 있어요. 이러면은 진짜 커집니다. 이러면 일이 굉장히 커지지. 싸우자는 거예요. 이러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정부가 쓸 것이냐, 뭐 그것까지는 뭐 사실 그것까지는 정말 그 다음 단계고 그 전에 잘 타협이 돼야 되겠죠. 네. 자, 그거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징계 사유를 언론에서 접하고 검사들이 지금 다들 멘붕입니다. 아니 피조사자들한테 커피 뭐 간식 이런 거 한 번씩 건네보지 않은 검사들 없을 거예요. 원론적으로 자백은 검사가 자백을 권유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백을 하라고 하지 자백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분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박상용 검사 징계를 두고 지금 검사들 반격이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2%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온다고 해요. 검사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정유미 검사는 그때 명태균 사건이 솜사탕처럼 불려졌다 뭐 그 얘기한 검사잖아요. 솜사탕 검사가 이분이죠. 예. 저런 얘기를 하실 분 입장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러 이프로스에 조롱하는 글들도 있고 몇 개 보니까 공봉수 검사는 피의자의 커피와 짜장면 시켜주고 컵라면 물도 받아줬다 이렇게 올리고 안미영 검사 이분도 유명한 분이죠. 과거 탕수육 먹고도 자백하지 않았던 피의자에게 감사한다. 박철환 검사가 홀로 집에 있던 피의자 아이에게 돈 보낸 적도 있다. 박철환 검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하고 문자 보냈던 국회에서 그분이죠. 그러니까 사촌인가 뭐 그랬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유명한 이유가 그 윤석열 정부 때도 늘 게시판에다가 글 쓰고 뭐 틈나면 언론에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뭔가 이제 때는 이때다라고 지금 준동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사실은 감찰위원회에서 중요한 부분 빼고 그
직업적인 걸로 짚어서 이렇게 혐의 사실을 정리할 때부터 이런 시기나 이런 수준으로 이제 소위 반격이라는 걸 저자들이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 맥락 다 자르고 피의자한테 그 뭐 먹을 거 준 게 우리가 배려해 준 거지 잘못한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국가기관에 복무하는 공직자로서 볼 수 없는 정치 집단의 모습.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이익을 지키겠다라는 거 나오는 건데 저 이면에 숨어 있는 거는 워낙 그동안에 피의자하고 밀실에서 나쁜 짓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어찌 보면 중독이 돼 있고 판단 기능도 마비돼 있고 우리가 뭐 잘못했어. 아까 말하는 거 보세요. 검사가 자백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검사가 자백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자백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쭉 파악해가지고 이런 증거와 이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지금 돼 있으니 자백을 하심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양형이나 이런 데 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검사는 원래 자백받는 직업이다. 이거는 기본 생각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고문에 희생당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런 인식 자체가 이 자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쪄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동종교배되면서 이게 나쁜 생각들을 서로 간에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해야지 저런 게 이렇게 지적돼서 나왔으면. 우리가 박상용 검사한테 징계를 더 강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자백이 아니고 허위 자백을 지금 맞아요. 그게 요구한 포인트입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자백이면은 자백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자백이 나오는 타이밍이 제가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저도 이제 20년 차에 쭉 해보면 언제 나오냐면 과학 수사를 해가지고요. 증거로 수사를 했는데 더 이상은 허위로 진술을 못하게끔 이제 피의자가 판단해서 이 증거로는 내가 이대로 재판 갔을 때 무죄도 안 나오고 유죄가 나오는데 장량 감경도 못 받아서 너무 불리하니까 나는 자백하겠다. 그게 자백 이제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거를 저렇게 음식을 갑자기 사준다고 누가 갑자기 아유 나 음식 주니까 감사하니까 자백할 거 이런 사람 없어요. 그 앞에 뭐가 있냐? 압박과 강요가 있습니다. 치고 은근히 겁주고 그렇게 하다가 하면 엄청 쫄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담배 한 대 피시죠. 뭐 옛날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커피 물 타주면서 이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막다른 코너 포기하세요. 이렇게 진술을 하셔야지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거 얻어가세요 하면 사람이 허위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자백과 자백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우리가 박상용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그렇죠. 허위 자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대상에서 그거 싹 다 빠져버렸어요. 선배 검사랍시고 이름 걸고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박상용의 행태가 일반적인 검사로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부끄러워한 다음에 그런데 감찰 조사 결과로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미흡하다라고 가는 게 순서지. 그렇지. 저거를 무슨 자백을 요구하는 거는 당연하게 어떤 자백이든지 무조건 이끌어내면 그게 검사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제가 그 기본적인 철학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럼 좀 어쨌든 뭐 탕수육이니 컵라면이 뭐 이 얘기를 꺼낸 거들은 그 선배 검사들이 이 박상용 그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안 봤을 모를 리가 없고 다 알면서도 지금 탕수육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자백 받으려고 탕수육하고 야 너 있는 죄 지은 죄 있잖아. 그거 다 풀어. 허위가 아니고 진짜 자백을 강요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건데 우리도 그거 책임 묻는 거 아니잖아요.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라니까요. 허위 자백과 200차례가 넘는 그 반복적인 소환 조사, 더구나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 모두 다 징계 대상에서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쓸데없는 저 짜잘한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세 가지 아주 짜잘한 그 혐의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가 청구가 됐고 그 나머지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허위 자백이나 반복 소환이나 이런 거는 17일로 이제 징계 시효는 끝났습니다. 지나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그 징계를 하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법무부가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말한 거잖아요. 그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듯이 안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정직 2개월로 이렇게 끝나게 생겼고 그건아마도 지금 소송 건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됐네요. 도대체 검사라는 공무원은 뭐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길래 이렇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라는 게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지 갑갑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지금 어쨌든 절차를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스텝을 밟아서 결론을 내겠다 했는데 이미 다 지나버렸는데 뭘 스텝을 밟고 뭘 결론을 내겠느냐. 이제요? 저게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건데
일단 이거 징계가 끝나버린 거는 이제 끝나버린 거고 그거 지금 버스 지난 뒤에 뭐 물론 우리가 욕을 하면 지원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거냐. 어쨌든 박상용에 대한 징계를 갖다가 못한 게 이 솜방망이 징계로다 그냥 끝나는 게 앞으로 이제 선거 끝나고 특검법도 이제 처리해야 될 거고 또 박상용에 대한 수사도 다른 수사도 들어갈 텐데 이게 영향이 없겠느냐 이번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게. 그렇죠. 용두삼미가 되면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예.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질 테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보복할 방법을 또 연구를 하겠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계속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징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걸림돌들이 있고 한계가 있으니 수사를 통해서 이거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장관으로서 이걸 전면에 나서서 검사들의 이런 악행에 대해서 더 이상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를 지금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고 뭐 다 그 중단됐다 내지는 다른 게 살아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설명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늘 보면 설명을 안 해줘.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머지 그 허위 자백이나 이건 앞으로 징계 못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돼버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걱정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검사들한테 지금 앞으로 이제 검찰개혁 선거 끝나면은 검찰개혁 뭐 보안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검사들이 자신감을 지금 자꾸 불어넣어 주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보니까 밀어붙이니까. 네, 그게 이프로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떠들고 있는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예. 네. 내가 박상용이다. 네. 나도 그랬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법무부에 대해서 자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법무부가 그러니까 어쨌든 좀 있는 권한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또 소집할 수 있으니 거기서 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하시고 예.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냥 시간이 그냥 가버리네. 그러니까 가버렸고 저거는 어쨌든 가버렸고 지금 또 한 가지가 남아 있는 게 그 수원지검에서 왜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 재판장 마음에 안 든다고 기피 신청 안 받아주니까 네. 퇴정해버린 네. 4명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거거든요. 엄정하게 감찰해라 이거 그랬죠. 예. 했는데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이거 징계 대상 아니다고 결론을 내버렸거든요. 그때 네. 그때 법무부 장관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답변 먼저 한번 좀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감찰하라고 비위가 있다고 지시한 것이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이 될 수 있는지 의원님 좀 고민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좀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전체를 갖다 다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해갖고 저희도 좋지.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필요한 사항도 의원님께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4월 22일이에요. 한 달 가까이 됐어요. 지금. 네, 지금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뭐 검토를 뭘 언제까지 해요 지금? 그러니까 감찰위원회도 지금 소집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거 뭐 안 하겠다는 거죠? 안 네, 하겠다. 영이 안 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예. 그리고 뭐 해볼 때만 해봐라 우리가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자들이 분명히 지금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좀 드러낼 거는 드러내고 단호한 조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거든. 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착한 게 변명거리가 될 수 없는데. 나 착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저 헬스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하려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보니까 결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걸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이거 엄청 감찰해라 그리고 그 말이 일반 공무원들 같았으면은 그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4명이 집단적으로 재판장 나 마음에 안 드니까 퇴정하려고 집단으로 준비한 그 문서 A4 용지 쭉 읽고선 나가버렸잖아요. 거기다가 행정부 수반까지 엄정 대응하라고 했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 이게 말이 되는 그럴 용기가 엄두도 못 내는 사안이지. 아유, 그럼요. 검사들이니까 그렇게 그냥 그 반발하고 그냥 개기고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일 할 때 보이는 결기는 전혀 없고 지들 밖으로 지키고 개기는 데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결기를 보이는데 이문정 검사가 무죄 구형 한번 했다가 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조직적으로 그럴 때는 이 프로세스 검사들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없다가 네. 이렇게 무슨 연어 술 파티 벌여가지고 징계 그거 받았다고 다 같이 나도 징계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는 뭐 했다 하고 집단 퇴정할 때도 아무 일 없겠지 했는데 진짜 아무 일 없네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이거저거 다 떠나서 김건희 봐주느라고 그 애쓴 게 이제 다 드러난 마당에는 무슨 할 말 있어요. 그거부터
납작 엎드려서 지들끼리 먼저 우리는 이런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그냥 하고 재편성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고 이제 고개 쳐들고 나온다는 게 다시 한번 고개를 꺾어 놔야죠 이제. 그리고 고개 쳐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고개 쳐들고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니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을게. 지금 제가 좀 과하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꼴을 보이고 있죠 지금. 네. 예. 왜 그러냐 이거지. 왜 있는 권한을 그렇게 왜 있는 칼을 쓸 수 있는 칼을 왜 안 쓰고 있느냐 이거지. 저것들이 지금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선거 국면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못한다는 걸 알고 지금 저러는 거거든. 그러네요. 그게 정치 집단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선거 국면에서 네. 여기서 세게 나오면 역풍 이게 불까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은 당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못할 거다라는 식의 자기들끼리 지금 확신이 있으니까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나 아니면 앵커도 그렇고 저도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 기세로 쭉 갔을 때 선거가 지금 지선도 중요하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의 과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치르면서 끌고 온 이 과제가 이 일단락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주고 검사들의 세력을 오히려 키우고 여론의 판세를 약화시킬까 봐 그게 우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해서 다져놨는데 다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무부가 본인들이 정말 결기를 가지고 본인 밑에 청이잖아요. 검찰청에서 이런 식으로 집단항명식으로 이 프로세스에 뭐 쓰고 이러면은 나서야죠. 그러니까 좀 한탄스러운 얘기지만 민주당과 민주정부가 항상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거는 선거에서 이겨서 그 집권을 하고 국회에서 다수석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이뤄냈는가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를 하는 이유가 선거를 이기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선거에 이겨서 뭔가를 이루고 바꿔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대목에 가가지고 또 선거를 얘기하면서 이걸 미룬다는 게 그게 참 속상한 일인데 이게 참 이재명 정부 때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을 선거 끝나면 어쨌든 이게 당장 화두로 떠오를 텐데 네. 검사들한테 지금 승리의 자신감을, 승리의 경험, 자신감을 지금 자꾸 심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꺾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일단은 제일 천병의 승은 법무부잖아요. 네. 법무부가 꺾을 수 있는데 당연히 수원지검 4명 왜 지금 한 달 가까이 벌써 한 달이 가까이 됐는데 왜 아무 감감무소식이냐 이거지. 저는 그게 답답해요.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은 계속 갈 거예요 아마. 예. 다 답답하죠. 그리고 선거를 오늘 하고 지금 이거를 외면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이게 단호한 조치를 한다는 게 선거에 불리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런 얘기에 자꾸 편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진짜 좀 의지를 가지고 단호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가 계속 얘기하시죠 뭐. 우리가 예.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국민들도 알고 또 법무부나 행정부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그냥 계속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예. 자, 투표도 좀 보면은 지금 투표용지 인쇄 시작됐잖아요. 예. 그럼 단일화 1차 시한은 이제 지났네. 그렇죠. 보통은 투표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착각해서 잘못 찍기 때문에 이 용지에서 아예 후보 이름을 빼기 위해서 투표 용지 인쇄 전이 1차로 단일화를 보통 하죠. 예. 그러면 평택을 그래서 뭐 가장 마지막 데드라인이 이제 사전 투표. 그 사전 투표 28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28일까지 열흘 남았네요. 단일화가 뭐 지금 몇 군데 부산하고 평택을 대표적인 게 평택을이지. 평택을 같은 경우인데 이 단일화 지금 너무 양쪽 격화돼서 되겠습니까? 평택을 같은 경우에 지금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 개소식에서 발언들을 이어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상대 후보 측이 아무리 왜곡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지긋지긋한 네거티브를 계속 하더라도 저는 참아내겠습니다. 다들 되겠냐고 했던 3년 너무 길다. 지켰죠? 예! 평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한 거 지키겠습니다. 자, 평택을 같은 경우 그런데 김용남 조국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단일화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고 반면에 유이동하고 황교안 보수 진영은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황교안이 보수 후보는 단일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높아 보여요. 그리고 처음에 황교안 씨가 자기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10%가 넘는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분 말씀하는 거 보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딜을 요구하는 것 같아. 나를 모셔가라. 한당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단일화가 막판에 될 극적으로 뭐 그렇죠. 극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되게 판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이제 조국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는 거의 뭐 막 비등비등하게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황교안하고 유이동이 단일화가 돼버리면 이쪽 1등이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다 흡수가 될지는 의문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민주진영의 두 후보가 단일화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평택을 해서. 근데 지금 너무 격화돼가지고 단일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만약 황교안이 드롭해버리면은 예. 김용남 조국도 그때는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근데 단일화 후보들 황교안 드랍 시기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지금들 예상하는 게 본인 몸값을 최대한 높여서 이제 드랍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진영 쪽에 단일화 시간도 주지 않고 자기 끝까지 할 것처럼 하다가 진짜 마지막에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지금 이 양쪽이 그래서 조국 김용남 두 후보 측에서 밖에서는 지금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단일화 조건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는 협상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모양새가 참 하여튼 선거 때만 되면은 생기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좀 보고 있기가 힘들고 좀 이상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다 옛날에 민주당이었던 사람들이야. 추미애, 조홍천, 또 누가 양양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평택의 후보들은 세 사람이 또 다 같은 당이었던 사람들이야. 황교안, 김용남, 유이동 다 같은 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같은 경기도에서도 여기서는 이렇게 몰리고 저기서는 저렇게 몰리고 막 이러니까 지지자들이 이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선거 이후에도 조국 혁신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어쨌든 선거 전에 뭐 합당으로 한번 그 홍역을 한번 치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조국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은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당장 가동시키겠다. 민주당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어쨌든 필승 지원단 이제 경기 필승 지원단이면 평택을이에요. 여기에서 단장의 한준호 그리고 강득구 이현주 최고위원이 고문으로 합류를 했거든요. 이게 그 하여튼 조합이 좀 의미 있는 조합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미묘한 그 하여튼 길과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가 좀 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분들 중에 이 김용남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는 현재 어떤 입장이고 지도부는 어떤 점을 고려했고 왜 김용남 후보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천한 것이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당원으로서 아무 흠결이 없고 우리는 후보 자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득을 해야죠. 지지자와 당원들을. 근데 지금 협박하는 꼴이 일부 나오고 있다고. 민주당 후보인데 지금 뭐 거기다 대고 지금 딴소리 하는 사람은 징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자꾸 싸움만 더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그리고 뭐 저 조국 후보와의 관계에서 뭐 검찰 개혁이 어떻고 과거 재판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도 들으셔야 되고 하던데 그 팩트 체크도 명확하게 해서 어떤 주장이 소위 말해서 이 진영을 위해서 올바른 주장이고 보탬이 되는 주장인지 이런 점들을 좀 가려내 주면 사실 지금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은 두 사람이 어떻게든 국힘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들 애가 타는 건데 그런 마음들을 좀 실질적으로 받아 안아서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황교안이 드롭하면은 정말 비상일 것 같아요. 황교안이 만약에 드롭하면은 드롭하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 각자가 다 경쟁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할지 그것도 한번 그럼요. 지켜봐야죠.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할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는 적어도 저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자꾸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와서. 자, 그리고 오늘 그 또 하나 뉴스가 이게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있잖아요. 종합특검이 피의자로 입건을 했어요. 충격적인 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CIA의 그때 계엄을 옹호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포착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참고인으로 입건해 뭐 들어오라는 얘기인가 하고 다시 봤더니 그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뭐 해제가 되더라도 예.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필요가 있었고 정당하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막 미국에 어필하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국정원도 예. 본인들이 이제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어필하려고 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제 관여를 해서 입건됐다. 이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종합특검은 지금 여러 분야를 다 망라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내란 특검이 했던 분야잖아요, 저게. 예. 그러니까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한테 더 큰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집중됐던 국무위원들 문제, 그 다음에 군인들 뭐 요런 거에 내란 특검이 주목을 했다면 여기는 이제 그때 분명히 관여했을 것 같은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참이나 국방부,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또 안보실. 또 여타 기관들 국정원 뭐 또 국방부 상충부 검찰 법무부 행안부 해경 이쪽을 지금 쭉 보다 보니 제가 전에 특검 그 참고인 진술하러 들어가서 받았던 느낌은 굉장히 다방면에서 조직적인 준비가 진행된 흔적들을 특검이 일부 찾아내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이 사실은 그 뒤에 조토용이 보인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여기서 빠져있을 리가 없잖아요. 안보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했던 건데 김태호. 예, 홍장원 차장이 그간에 보였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았는데 이분이 중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거를 특검도 사실 되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지금 입건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오늘 이제 걱정됩니다. 브리핑을 이제 한다고 뭐 아직 했는지 지금 우리 방송 중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다고 했는데 네. 브리핑까지 할 정도면은 확실한 어떤 혐의를 찾아낸 거 아닌가. 뭐 사실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물론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정말 좀 충격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이라고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때 우리한테 보였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사람 정말 마음속은 모르는 거라고는 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더 좀 보시죠. 뭐 뭔가 설명하겠죠 특검이 이제 이분 네. 어떤 혐의인지. 일을 하시니까. 예. 근데 국정원이나 우리 검찰 뭐 2%스 압수수색도 그렇고 그런 이제 국가의 이 주요한 수사나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내란에 관여를 했다면 뿌리를 뽑아야죠. 그들이 공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안 되죠. 안 될 말입니다. 한겨레에서 뭐 단독에 아까 지금 이게 김건희 그 무혐의 수사 보고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성한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 중이라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연수관 그 검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게 그거랍니다. 미국의 연수 같은 그 귀국하지 않았던 그 검사 있잖아요. 그때 눈물 흘렸다는 검찰에서 그 압수수색 당할 때 그거 발견하니까는 그 막내 검사 그걸 갖다 실무를 다 담당했었는데 그게 압수되니까는 눈물 흘렸다는 검사인데 소환해서 지금 조사 중이다. 귀국을 했나 보네 그러니까. 예, 근데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으로. 그럼 좀 밝혀지겠는데요?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참고인인 상태에서 그냥 자진 귀국한 거지. 적은 그러면은 뭔가 충분히 다 자백을 한 거 아닌가. 수사였죠. 네, 그렇게도 그럴 수도 생각이 될 있죠. 수가 있고. 기대해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이창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중앙지검장이죠. 저 한번 좀 저것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홍정원 입건 관련해서 오늘 뭐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그건 한번 좀 지켜보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최강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5시 이재석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는 기자 홍사훈이었습니다.